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7시 뉴스 플리핑 시간입니다. 댓글 먼저 살펴볼까요? 요한71님, 날씨 아나운서 오창석과 목소리가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고. 날씨 아나운서 훨씬 좋죠. 저한테도 날씨 맡겨주면 날씨 잘할 수 있죠. 네, 제가 풀이한다고 조금 버벅대서 그렇지 그냥 리딩만 하면 정말 최고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예, 예스앱 이정희님, 벌써 2부까지 끝났네요. 시간 순삭, 이 작가님의 마법. 감사합니다. 뉴스 불핑 시작하죠. 네, 드디어 북미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시간에 걸쳐서 통역사만 대동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회담을 하고 난 후에 참모진들과 확대 회담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요. CVID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나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북한이 많은 부분 비핵화에 합의하고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일 북미회담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쯤이면 모든 의제 설정이 다 됐겠죠. 네, 사실 오늘 오후에 성킴과 최선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아마 내일은 사인하는 형식으로만 가지 않을까, 미리 다 정리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탄 비행기가 그 참매 1호가 아니고 네. 중국에서 제공한 거라고요? 네, 원래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 때문인 걸로 또 보이고요. 참매 1호가 사실 노후된 기종이라 멀리 날아갈 수도 없다라는 분석이 있고, 북한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조종사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전용기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영공을 경유해서 왔다. 네. 중국 공군이 호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호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똑같은 비행기 3대가 함께 동시에 이륙해서요. 어디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는지 모르게 경호를 하면서 왔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역할, 우리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하고 네. 관계가 좋다. 이걸 아마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에어차이나나 오성홍기가 바로 보이는 영상들이 바로바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소인가요? 로얄 플라자 호텔? 네. 버거 세트가 나왔다고요? 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싱가포르 국민들과 그리고 예.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모두 이 역사적인 회담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김 버거 세트를 출시를 해서 닭고기와 김치 패티를 이용해서 축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버거빵 위에 미국 송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함께 꽂혀 있다고 하는데 저 그냥 얼핏 봤을 때 트럼프 김 버거라 그래서 햄버거에 김을 넣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름 성만 따서 트럼프 킴 버거 네, 예. 그런 느낌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데 지금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 또 일간지에서는 무산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전 세계인이 큰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예.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내서 한미 공조를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싱가포르와 한국이 가깝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단일화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정계 개편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럼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김문수 후보도 YTN 라디오 나와가지고 김호성의 출발사 아침 나와서 비슷한 얘기 했다고요? 네, 뭐 애초에 박원순 시장이 탄생한 것이 안철수 후보다라는 취지로 박원순의 산모, 산파가 뭐 안철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소멸할 정당과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네,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책임론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그 주말 내내 이부망천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원래 사자성어냐라고 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정태욱 원래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죠. YTN 뉴스에 출연해서 예. 인천은 제대로 안 된 직업을 갖고 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고요. 뭐 잘 살다가 서울에서 이혼하면 부천으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부망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천 분들이나 혹은 부천 분들은 아주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네요. 민심이 아주 요동치고 들끓었죠. 근데 웃긴 건 이분이 3년 동안 인천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민심과는 정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YTN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한 거죠? 네, 역시 그 민심을 읽는 리트머스지 YTN이 아닌가. 그래요. 네, 그렇게 YTN 생각합니다. 라디오 간부들이 이 방송을 매일 체킹하는데 아, 그래요? 플러스 알파가 됐겠네요. 네, 아니 그 역시 그 좋은 방송이니까 이렇게 좋은 민심을 읽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뭐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조금 뭐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뭐 김부선, 네. 이재명 후보의 불륜설인데 김부선 씨가 먼저 정치인 총각인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가 함께 김부선 씨를 옹호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부선 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찍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딸 이미소 씨는 논란을 좀 종결시키고 싶다라고 예. 자기가 사진 다 불태웠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이재명 후보님의 가족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 하던가요? 이재명 후보 측은 끝까지 이제 흑색 선전과 마타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는 일 잘하는 능력만 보고 뽑아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한쪽은 맞다고 그러고 한쪽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네. 지식게임 영상인데. 네. 그 계속 지금 뭐 그 김부선 씨 딸 이미소 씨가 증거는 자기가 다 없앴다 그랬잖아요. 네, 증거는 없었고 뭐 증거 자체가 자기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결국은 계속 평행선으로 달릴 것 같은데요. 양쪽은 주장이 다 다르니까. 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내용이 예전부터 조금 불거지었었는데 결국엔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예. 선거 결과는 6월 13일에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난번 선거보다 8.65포인트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최종 20.14%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이재정 의원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어디가 유리하다. 이걸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나 사전 투표율은 젊은 층 또는 민주당 지지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샤이 보수가 결집했다라고 보도 논평을 내면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 실정입니다. 공무원 공무수행 중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한다고요? 네, 원래는 비정규직은 순직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용역 근로자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절차가 좀 복잡했었는데요. 기간도 5달에서 한 달로 대폭 축소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부스에도 양쪽 사이드 부스에 여자 아나운서 분들 또 요 밖에 우리 제작진 분들 중에서도 저기 PD 빼고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에요. 갑자기 슬픈 얘기를. 네. 어창석 씨도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아니 뭐 저도 비정규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비정규직이지만 늘 정규직이라는 마음으로 YTN 방송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YTN이네.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네요. 네, 정계 개편 얘기가 계속 나와가서 혹시 뭐 방송 개편도 있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갑시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정답은 2번 사전투표였습니다.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의 고요와 평화의 섬으로도 불리는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센토사, 2번 멘토스, 3번 도나스입니다. 예, 센토사, 멘토스, 도나스. 정답 아신 분은 샵 0945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당첨되신 분은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문을 이끌어낼까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님 연결해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지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고 또 곧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밤늦게 도착을 해서 싱가포르는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그런 분위기죠. 벌써부터. 그런데 내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 아마 두 정상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두 정상 다 어제 도착했단 말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이 역사적 그런 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회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미리 와서 오늘 하루 동안 사전 준비를 이제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모든 언론이 그 북미 정상회담의 앞에 반드시 역사적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북미 간에는 70여 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정상회담이다. 그런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들도 미리 와서 내일 있을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폼페이오 장관 브리핑 보셨죠? CVID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그 의지를 밝혔고, 물론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이 CVID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처음에 나올 때 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선비핵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였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보통 명사로 사용될 만큼 보편화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이 영어식 표현으로서의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남과 북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 완전한 비핵화 안에 내용적 의미는 CVID라는 표현이 함축된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정상회담인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브리핑을 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북한과도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이 수준별로 여러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특사들이 정상들을 이미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을 2차례나 만났고, 예. 또 김영철 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났고, 이어서 성킴 또 최선희 이 라인이
오늘까지 7차례 지금 만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상당히 그 큰 틀의 합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까지도 가능하면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의 그 합의문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역사적 첫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북미 관계의 어떤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내일 회담은 뭐 한 2시간 정도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로이터 통신에 이야기에 따르면 내일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회담이 내일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가능하면 하루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정상회담에서 많은 내용을 미뤄뒀다는 것은 사실상 그 결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뭐 거의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표현의 문제라든가 예. 또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정도로 초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2시간 또는 뭐 예. 내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뭐 그건 언론들이 추측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도 조금 기대가 있는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불발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샷 딜, 뭐 일괄 타결이라든가 뭐 빅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또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의 문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첫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북미가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문제는 또 이후에 정상회담 또는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 북한도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그 세부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 이 좀 다른 점이 내일 회담에서 좁혀질까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세스라는 과정으로서의 그 비핵평화 협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또 몇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원샷 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예. 또 세부 이행 과정에서는 아주 미묘한 문제들과 또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그 긴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됐다. 다만 이제 북한도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이 주고받기에서 서로 원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굳이 뭐 길게 끌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북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핵을 포기한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건데 네.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불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년여 동안에 정상회담 한 번도 하지 않던 중국과 2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올 때도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예. 그만큼 북미 간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완벽한 체제 안전 보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리비아 사태 등을 통해서도
북한은 하긴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중시아 등 기존의 이제 전통적 우방들과의 어떤 제재 안전 보장과 관련한 담보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결국 비핵화의 결심은 섰고 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도 안전 보장 조치를 아주 여러 갈래로 양자간, 다자간 뭐 이런 형태로 안전벨트를 여러 개를 그렇게 이제 마련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방법이나 그런 수 같은 경우 미국도 일권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예. 미국도 그 비핵화만 확실히 한다면 예. 체제 안전 보장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은 그 핵이 만능의 보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예. 이제는 비핵화를 통해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만능의 보금이다. 왜냐하면 이 그 적대 관계를 풀어서 사상 이론적 조정을 하고 정책을 전환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그림 속에 나온 걸로 볼 때 북한의 최대 목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70여 년간 끌어왔던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의 만능의 보금을 마련해서 모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아마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일 그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세 가지 형태의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가장 뭐 상위의 높은 수준은 이제 공동 성명이나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공동 보도문 형태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것. 또 아니면 이제 각각 기자 브리핑 정도나 뭐 보도문을 내는 것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실무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어떤 형태든 공동 합의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첫 정상회담의 어떤 역사적 의미 등을 부여하는 합의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의에 양 정상이 서명하는 다소 구성력을 갖춘 합의문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언론 보도문 정도의 합의문이 나올지 뭐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도문만 낸다고 한다면 뭐 기자회견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자회견의 부분은 그동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방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제 각각 정상이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형태로 끝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그 발표는 아마 그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지난번 아마 남북 정상회담 때 했던 방식 정도로 각각의 회담의 결과를 정상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은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할지는 그건 아직은 그 북한 지도자로서는 부담을 가질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체제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경우에 그 지도자로서의 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손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체제 속성상 예. 그건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일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현송월 단장이 싱가포르에 갔다고 하는데 네. 그 북미 정상회담하고 현송월 단장하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같은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뭐 수행을 한다는 거 어울리지 않거든요. 현송월 단장이 간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이 뭐
그 어떤 연애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예. 공연 뭐 이런 부분을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런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행사를 갖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국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선동 관련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와서 이 회담의 결과를 북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이 삼국에서 뭐 초청 형식의 연애라든가 뭐 이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그 부분은 조금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해진 어떤 그런 합의된 내용은 아직 발표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화 음질이 너무 좋아서요.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이랑 국내에 있는 이재정 의원이랑 통화했는데 형편이 안 좋았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예. 더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지선아 사랑해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선아 사랑해. 오늘 마지막 방송. 마지막인가요? 네. 또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제가 그 PD한테 제안한 건데요. 네. 뭐 꼭 선거가 있어야 여론을 들어보냐. 뭐 그렇긴 평상시에도 하죠. 합시다. 이렇게. 네, 좋은 주제로. 그래, 좋은 주제로. 네, 의미 있는 주제로. 그럼요. 네. 네. 뭐 대통령 지지율 갖고 해도 되고 정당 지지율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선거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2년 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중간중간에 또 아웃되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윤희용 센터장은 뭐 다 네. 계속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네, 영광이죠. 네. 시간 좀 내주세요. 바쁜 척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거의 사실은 딱 우리 한 2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자리를 잡았어. 네.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많이 편해졌는데. 예. 처음엔 좀 약간 불편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때문에 불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제 이틀 남았고요.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계속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누가 의뢰하나요? 이건 정당에서 의뢰하나요? 아니면 후보자가 의뢰하나요? 일단 리얼미터 경우에는 정당 의뢰가 많습니다. 많고, 예. 네. 그리고 개인 후보자 의뢰도 있습니다. 있고, 네. 네. 궁금하니까 당연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부터 많이 지적당하는 건데요. 이 깜깜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옛날엔 더 길었었어요. 근데 좀 줄어들어서 7일 된 것인데 6일 선거 전 6일 동안 조사해서 공표를 못하는 것이죠. 조사는 가능하지만 네. 또 그 이전 건 공표는 또 가능한데 이 기간이 6일 동안 있는 것인데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또 뭐 옆 나라 이제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캐나다도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없어졌고 프랑스, 이태리 정도가 이틀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현저히 적거나 그다음에 없거나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여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인데요. 이게 애초에 이제 취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이 그 정보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 올바른 투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화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정보에
소신 있고 주관적인 투표를 못한다. 그러니까 섣불리 많은 것들을 마지막까지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화에서는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권자들이 알 권리 충분하게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유권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수준 있게 판단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문화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쨌든 그런 이제 유권자에 대한 낮은 이제 인식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줘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금지 기간에 SNS나 이런 이제 뭐 문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 더 많이 확산돼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앱으로 이승희님께서 깜깜이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홍준표 대표라든지 여러 자유한국당 민주당 같은 경우 깻잎 한 장으로 붙었다느니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아니면은 누구는 조금 좀 큰 차이로 이길 것 같다는 훨씬 그 반대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기존 여론조사 가 발표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싹 죽어들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잘못된 거짓 정보를 양산한다. 블랙아웃 기간이.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 국회에서 이제 논의는 되고 있어서 통관에도 이제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쯤에서는 좀 더 줄어든 기간 아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태욱 의원 이부방천 발언 논란도 있었고, 네. 또 김무선 폭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깜깜이 기간에. 네, 깜깜이 기간에. 이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되는데 정당 요인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물 요인 자체가 크게 이제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인 자체가 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여러 가지 논란들 자체가 사실상의 인물 요인이거든요. 개인적인 도덕성, 윤리성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물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떤 표심을 흔들지는 좀 못할 것이다.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망부 뭐죠? 이부망천. 이부망천. 이름 상처는 이거 거의 찾아볼 정도로 상당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적인 논란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긁는 내용이잖아요. 이재명 선생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과는 상관이 없고 후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자의 부분들이 전자의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천 사람인데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변 분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후보들 출마한 후보들의 어떤 비교 평가하는 가운데선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특성보다는 정당 차원에서의 비교 평가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 단계에서 더 깊이 진입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이제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향이 이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김무선 씨 폭로 논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의 문제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인류 간 격차 이제 워낙 컸었는데 저는 아주 컸던 것보다는 격차는 줄어드는데 아마 다소간 영향은 이제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과를 과연 뒤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천, 인천 이제 이런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법 이것은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니까 아마 다소 또 상쇄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부천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 영향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블랙아웃 직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격차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정도를 뒤집을 정도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예스 앱으로 여러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선아 사랑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권순정님 목소리 더 듣고 싶어요. 동양아 사랑해로 갑시다. 동양아 사랑해 좋아요. 지선아 사랑했었어. 딱 좋아요. 계속 합시다. 이렇게 이거 지선아 사랑 계속 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정말입니까? 금방 나온 거. 제가 없는 걸 저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믿겠습니다. 네. 제작진이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까. 네. 알겠습니다. 문자로 6655님 앵커 참 편파적이네. 저는 그 여론조사 분석가들한테 그냥 물어본 건데 제가 왜 편파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 주말 기점으로 해서 깜깜 기간에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역 혹은 일어날 지역이 있나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격차가 1, 2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20%포인트 내외로 나 있기 때문에 단지 며칠 상간에 골든 크로스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사전투표율이 20% 잠깐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지금 양당 대표들은 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과다. 네. 이렇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들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이제 유인할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니까 각각 이제 자기 정당에 유리한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사전투표 일단은 높은 것은 선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 관심도는 이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높은 것 자체는 일단 사전투표 제도가 상당히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전국 선거 이제 지난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활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많이 이제 보편화된 결과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과거에 이제 보조적 수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본투표와 동일하게 이제 뭐 투표와 이제 같은 레벨에 이제 올라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지금 이제 사전 투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높은 것은 이제 세대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20대 젊은 층의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이제 20대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려면 집에 가야 되는,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는 이제 미리 당겨서 투표하는 효과가 이제 크다면 20대 젊은 층에서는 실제 투표를 못할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젊은 층의 지지를 좀 더 받는 후보들이 다소 이제 유리하게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유리한 거네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 후보들 중에서도 또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금방 이제 전자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사전투표가 한 서너 번 있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20, 30대. 그리고 이제 진보, 중도 이쪽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그 사전투표 그 참여 독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부 경남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사전투표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본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이 사전투표 독려 운동에 의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전투표가 자유한국당에 이제 유의미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스윙 보수층이 투표 동료위원회에서 투표를 안 하다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격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를 보면요. 꼴찌 순으로 볼까요? 대구, 부산, 경기 꼴찌에서 1, 2, 3입니다. 대구, 부산, 경기가 왜 꼴찌에서 1, 2, 3위를 했을까? 이것도 좀 분석 가능한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망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대구는 특히나 많이 낮아요. 16.43%죠. 가장 낮은 축에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찍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을 그 후보를 찍는 걸 결정을 하지 못한 일종의 관망세가 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구의 표심들 기본 표심들을 봤을 때는 보수층이 지금 어떤
부동층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조사에서 그 30%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쪽 보수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한다. 그래서 대구 16.43, 부산 17.16 네. 이 하는 측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기본적으로 네. 요 관망세가 있다는 것 자체로는 특히 대구, 부산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경기는 왜 17.47로 났죠?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네거티브 그 공방이 좀 두 개가 연달아 지금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마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결정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주류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우위의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또 보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점에서 낮은 사전 투표율은 그 기존의 이제 보수 유권자들 그 지역에 네. 다소 이제 고심이 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경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역대적으로 보수 정당 도지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당시 임창열 후보 한 명이 이제 도지사를 딱 한 번 했었거든요. 20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IMF 이제 직후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 조사 결과들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우위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은 이제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경기 지역에서 좀 고심이 큰 것으로 큰 이제 근거로 아마 해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사전 투표율이 경기도가 낮았다고 하면 그 남경필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다만 이제 이것이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네. 아직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본투표 최종 결과까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하면 뭐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이 층에 이제 부동층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일방 흐름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동층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자는 떠다닐 부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동층이 정말 순수 부동층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은폐형 부동층이라고 있어요. 이제 의견을 정말 숨기는 거예요. 뭐 직접 나 빨리도 투표 안 하기도 하겠지만 조사 결과에서도 답을 하지 않는 은폐형 부동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무관심층, 외면층, 정치 외면층들이 또 있어요. 이런 이제 대략 세 가지 그룹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동층이 다 본투표에서 어느 쪽에 누구한테 쏠린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도 사실 다 이제 엄밀한 분석이 아니어서 분산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서 부동층의 향배를 뭐 알기는 힘든데 다만 이제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주류적 정서와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부동층이 높게 나온 특성을 이제 역대 선거 조사에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많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하면 대구는 투표율이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낮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반면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재명 그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2위 격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리하느냐를 봤을 때는 투표율이 경기도가 낮는다고 가정할지라도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투표율이 정말로 많이 낮았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그 여론조사 지상파 3사에서 1몇 %포인트를 붙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모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 북미 회담이 내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투표율에 영향을 줄까요? 내일 모레 있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 직후에 경남을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1, 2 격차가 무려 10%포인트 격차로 벌어졌거든요. 다른 지역을 봐도 한 5%포인트 내로 1, 2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반도 대화정국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자체가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많이 흡수가 돼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위 지지율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크로한 어떤 프레임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 그러면은 본투표율까지 합쳐가지고 네. 지방선거 투표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난 이제 2014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이제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56.8% 뭐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0% 이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떨어질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투표 탄력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투표 탄력도 낮다는 거는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이후에 대선 거치고 하면서 참여하면 변한다고 하는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투표를 그죠? 지난 알겠습니다. 수준 이상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도 뵙기를 희망하는데 만일 못 뵈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네. 2달 동안 하신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솔직하게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이 배운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사 분석하고 어떤 정치 전반해서 최대한 좀 상세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제 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마지막 인사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